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그 히말라야 펀드 세미나 제1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7명이서 짧게 시작하지만은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고, 오늘 첫 회는 김진석이가 사실은 저와 같이 2014년 1월에 네팔 랑탕에 원정을 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발표를 한 20분 내외로 뭐 준비를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뭐 20분 내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갖는 걸로, 시간은 꼭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채팅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중간에 꼭 중간에 뭐 글을 남겨야 되겠다 하시면 거기다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자, 김진석 군이 자 시작을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보이네. 이렇게 할까요?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이제 뮤트를 해놓으세요. 저 음소거를. 그리고 김진석 시작. 오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뭐 발표드릴 내용은 뭐 이제 그냥 제가 다녀온 등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보고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딱 형식을 갖춰서 뭐 틀에 박힌 이렇게 보고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시간 순서대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사진 그냥 슬라이드 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료를 공유를 하면은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원정을 준비할 때 계획했던 그 내용부터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등반을 했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 등반이 한 7년 전인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또 어떤 뭔가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원정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요 당시에 저하고 이제 영훈이 형하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건 없었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을 내서 등반을 가기가 또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원정을 한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고, 이제 영훈이 형은 또 아시다시피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하면서 네팔에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짐작하기에는 영훈이 형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박사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영훈이 형도 당시 신분 학생이었고,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일이 많아지면은 등반을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환경상 이제 네팔에 머물면서 또 기회가 닿으면 등반을 계속 이렇게 다니려고 했을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이제 영훈이 형이 코오롱 등산학교에서 이제 히말라야 고산반을 강사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랑탕 지역으로 다녀오면서 이 봉우리 저 봉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봉우리를 한 3-4개를 연속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등반을 해보면 괜찮겠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제의를 했었고, 당시에 또 저도 딱 시기와 상황들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이제 12월 말부터 한 3주 정도를 계획을 했었고, 처음에 당시에는 이렇게 4개 봉우리를 등반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낮은 이제 봉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약간 고소 적응도 해가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 랑시사리까지 등반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당시에도 랑시사리 자체가 북서벽 자체가 이게 좀 제일 고난이도 등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계획 단계에서도 저희가 뭔가 이 4개 봉우리에 꼭 이렇게 다 등반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 먹은 거는 좀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등반을 하고자 했던 것 자체였고 그 자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 그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틀에 갇혀서 등반을 뭐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뭔가 이런 봉우리를 나중에 넣었지만, 또 이거는 등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자유롭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등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끼리는 나름 의미를 부여했던 건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지었죠. 랑탕 원더러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창호 형한테 영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리적인 방랑, 뭐 내면의 방랑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는 의미 부여를 했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우리끼리는 둘이서만 뭔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요 계획서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던 게 이제 창호 형이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연락책을 두어 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이렇게 뭔가 상황들에 좀 대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면은 쪼금 더 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줬었던 거, 마지막에 멘트가 창호 형이 덧붙여 주셨던 얘기였는데, 계획 단계는 어쨌든 저희가 요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랑탕 지역의 간단한 지도인데, 여기 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봉우리들이 저희가 인제 등반을 하려고 했던 예 봉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카트만두 방향으로 되어 있는 요 사부르베시에서 인제 트레킹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카라반을 해서 들어가면 강진이라는 요 마을까지가 들어가고, 약간 베이스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요 강 갱진이라는 마을 주변으로 한 하루 이틀 요 거리에 요 등반을 할 수 있는 예 봉우리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등반을 했냐, 거의 일정은 3주 정도로 맞춰서 등반을 했었고, 랑시사리는 결국에는 저희가 등반을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었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유브라와 인제 우르킹캉리, 간잘라 피크 요렇게 3 개의 봉우리를 등반을 했었고, 어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간잘라 피코도 저희가 뭐 요 기록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초등인지 아닌지 뭐 이런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등반을 했었지만, 등반을 해서 정상을 가 보니 이미 뭐 케른이 막 이렇게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르킹 캉리도 기록에는 저게 흔히 보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나약항이라는 예 봉우리로 인제 명칭을 이제 부르는데, 저 봉우리도 우리가 기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요 신루트를 개척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요 랑탕 지역 자체가 이렇게 기록에 남지 않은, 허가를 받지 않고 등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아마 예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루트이기 때문에 등반을 많이 예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인제 영훈 형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고 있던 요 카트만두에서 놀고 있던 셀파를 한 명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저희 인제 베이스 캠프에 인제 연락책 개념으로 이렇게 한 명 함께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플러스 현지에서 인제 캐러반만 인제 좀 맡기기 위해서 포터 한 명 고용을 해 가지고 짐도 딱 4 덩이 들고 인제 뭐 약간 용감무식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뭐 예산은 이거는 거의 한,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이긴 한데, 이 정도 예산밖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인제 영훈이 형이 네팔에 체류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 절약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입산료를 거의 내지 않고 등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브라는 예 입산료를 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요 정도 예산으로 예 등반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제 등반의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부분별로 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사진을 보면서 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인제 출국을 했고, 카트만두에서 합류하고 뭐 이렇게 현지에서 필요한 식량 같은 걸 구입을 해서 인제 바로 출발을 했고요. 뭐 다른 대행사 뭐 이런 걸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 있는 이 로컬 버스 티켓을 구매해서 막 이렇게 둘이서 갔죠, 이렇게.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카라반을 하고 베이스 캠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당시에 인제 영훈이 형이 머물던 예 숙소에 우리가 막 짐을 이렇게 풀어 놓고 짐을 이렇게 재패킹을 예 했던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당시에 히말라얀 펀드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입산료 명목으로 예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창호 형한테 뭔가 전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좀 의미 깊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모습이 이제 처음에 입산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뭐 현지 가이드를 동행했어야 했나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뭐 약간 영훈이 형이 비주얼도 네팔 사람 같고 말도 네팔 사람처럼 잘하니까 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뭐 요 현지인들도 네팔 사람으로 인식해 갖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가 이제 함께 동행했던 셀파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촐하게 일단 막 들어갔습니다. 짐을 막 이렇게 막 무식하게 싸 가지고. 예, 요게 이제 캐러반 하는 모습이고요. 랑탕 지역이 뭐 많이 트레킹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길은 아주 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등반하려고 했던 간잘라 피크 그리고 우르킨 캉리 쪽에 인제 언덕으로 올라서 인제 베이스 캠프를 우리만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을 했었고요. 텐트도 이렇게 2동 쳐서 한 동은 우리 함께 했던 셀파 쓰게 하고 인제 한 동은 우리가 둘이 쓰고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 캠프에서 보면은 이 랑탄 계곡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계곡 안쪽이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가 이제 랑시사리인데 랑시사리도 잘 보이고 이 맞은편도 잘 보이고 아주 예 자리도 좋아 물도 쪼끔 걸어가면 물도 구할 수가 있어 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요렇게 캐러반을 해서 인제 그다음 날 하루만 쉬고 인제 등반을 준비를 해서 올라갔는데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인제 간잘라 피크 등반을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약간 아주 완만한 그냥 설릉의 을 인제 으로 구성된 그냥 봉우리인데 저희가 적응 약간 개념으로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 올라가서 인제 구축한 하이 캠프고요. 아까 봤던 그 베이스 캠프에서 한 표고차는 한 700-800 미터 정도였던 것 같고 올라가서 요렇게 완만한 안부에 이렇게 하이 캠프를 설치하고 그다음 날 당일로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은 요런 식의 어렵지 않은 설릉인데 그냥 이렇게 로프만 연결해서 예 동시 등반으로 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막 요 뒤에 막 헬은도 쌓여 있고 근데 뭐 올라갔는데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크게 의미는 없었고 요 뒤에 배경이나 경치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아주 날씨도 좋고 그래서 좀 시간을 또 보내다가 내려왔었습니다. 요건 이제 그때 당시 착용하고 있던 사진을 그냥 시계를 예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요 등반하고 내려오면 또 이렇게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간잘피클 가는 길이 이렇게 긴 이제 또 설원을 가로지르는 예 고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간잘피크의 전경인데 요 왼쪽으로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데 요게 인제 설릉이 동릉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음 등반을 마치고 또 하루를 쉬고 그다음 인제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나약항 요쪽을 인제 등반하려고 올라가 봤습니다. 나약항도 이제 1박 2일 인제 일정으로 중간에 하이 캠프를 설치를 하고 그 나약항 북동벽 쪽의 인제 중앙 끌루아르를 인제 등반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 단계에서는 뭐 완전 약간 동릉 쪽에 약간 암릉이 있어 가지고 그쪽 등반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그날 인제 우리가 갔을 때는 인제 원래 보던 사진보다 훨씬 눈이 많아 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꿀루아로 등반을 해도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예 아주 수월하게 등반을 마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하이캠프로 올라가는 예 사진입니다. 요 정면으로 보이는 끌루아르가 저희가 등반했던 루트인데 요 앞쪽에 보이는 예 빙하 위쪽에 저희가 하이캠프를 설치했고요. 어 등반보다는 또 요 하이캠프를 설치하는 접근로를 저희가 찾는 게 뭐 이렇게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난관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저 빙하 오른쪽으로 약간 홈통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면에 보이는 요 빙하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고 홈통을 이렇게 오르는 예 사진이고요. 올라가서 저희가 이렇게 터가 또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다져 가지고 텐트를 예 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요 벽 앞에서 찍은 이건 등반을 아마 마치고 내려와서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요 위치에서 이제 자고 새벽에 출발을 해서 조클루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눈 상태가 다행히 아주 양호해서
크러스트가 잘 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등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등반은 주로 한 최고 각도는 한 70도 정도였던 것 같고 완만한 빙설벽이었어서 사실 둘이 등반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루한 빙설벽을 계속 올랐어야 했는데 또 저희가 뭔가 이 규모로 생각했을 때 좀 더 뭔가 이렇게 과감하거나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왼쪽 위에로 보이는 게 이제 시샤팡마 남벽인데 요 어느 정도 또 설릉을 올라가니까 저 뒤쪽에 아주 이 랑탕계곡 내 수많은 6,000m, 7,000m급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고 경치도 예,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동벽의 정상이고 북동벽 정상에 올라서도 실제로 더 이제 더 높은 최고점, 예, 최고 지점까지는 또 한참 이렇게 트래버스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3시간, 2시간 정도를 예,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암벽지대를 지나서 또 설릉을 한참 트래버스를 해서 예,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고요. 정상에 다다르고 어쨌든 트래버스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것도 이건 등반이 아니라 하산하는 과정인데 트래버스를 했기 때문에 또 내려올 때도 하강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예, 클라이밍 다운식으로 예, 하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요 노말 루트로 등반을 온 팀이 있었는데 등반을 했던 흔적이 있어서 하산은 그 길로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편 계곡에 보이는 게 이 다음에 등반했던 유브라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잘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르큰캉리의 북동벽의 이제 개념도고요. 다음은 이제 유브라 등반을 또 한 1박 2일로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사실 이제 우르킹캉리 하고 나니까 약간 어느 체력이 예, 많이 이렇게 힘든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영호 형 네팔에서 머물면서 고소 적응이 약간 돼 있었고 이미 체력도 되게 좋고 저는 고소 적응도 하면서 등반을 하다 보니까 되게 버거운 예,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동시 등반할 때도 약간 속도도 안 맞는 약간 상황도 많았고 그래서 좀 영호 형이 먼저 선등으로 계속 가면은 저도 어쨌든 뭐 빌레이가 아니라 동시 등반인 경우가 많았지만 쫓아가면서도 어쨌든 고소해서 등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숨 찬 거 참으면서 예, 또 약간 영호 형 눈치도 좀 보면서 그렇게 등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브라는 반대편에서 아까 봤었던 걸로는 등반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저기까지 접근하는 게 좀 관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하이캠프까지 올라가는 길이 예, 생각했던 대로 베이스 캠프에서 하이캠프 가는 길이 좀 만만치가 않았고요. 마침 또 저희 올라가는 날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여기서도 체력 소모가 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아주 이렇게 야크 군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약간 무인 음막이 있었는데 요 옆에 잘 쳤고요. 요 뒤로 보이는 봉우리가 예, 랑탕 쪽의 최고봉 랑탕리룽입니다. 예, 요게 아까 그 하이캠프로 접근하는 길인데 너덜지대 비슷해가지고 계속 바위가 쓸려 내리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꾸역꾸역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까 그 빙하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하이캠프를 설치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이제 빙하들이 좀 뭐 그때는 되게 무감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그래도 그렇게 좋은 캠프지는 아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래서 다음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부지런히 막 올라갔죠. 이렇게 뭔가 빙하 지대를 지나서 저 오른쪽 이제에 보이는 봉우리를 이제 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세락지대를 지나고 올라서니 또 이렇게 설원이 있어서 설원을 가로질러서 접근을 했는데 또 이런 베르그슈룬트 큰 베르그슈룬트가 있어서 요것도 이렇게 삥삥 돌아가지고 어쨌든 여기 베르그슈룬트를 어떻게든 건너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거 아니다 싶었고 다시 막 백하고 또 이렇게 돌고 뭐 여기서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벽에는 어떻게 붙어가지고 또 등반을 했는데 등반 자체는 여기도 사실 눈 상태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6, 70도 가량 정도 경사에 빙설벽 둘이서 계속 이제 연속 등반으로 동시 등반으로 계속 이어나갔고 그래서 벽에서의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체력이 점점 이렇게 소진되는 걸 느꼈고 또 당시에 또 이렇게 약간 저 멀리서 뭔가 이렇게 구름들이 많이 몰려왔고 마침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올라갔으면 정상에 다다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당시에는 뭐 그렇게 그냥 둘 다 뭐 이렇게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고 일단 내려가자 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강은 아발라코프를 다 연결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하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하강을 하고 나서는 또 다시 이렇게 클라이밍 다운을 하면서 바닥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유브라는 정상에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요 유브라가 또 기록에는 지금 초등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여기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기록에는 없는 등반을 한 초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접근이 어렵지만 등반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브라 등반을 마치고 계획했던 랑시사리는 등반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고래도 뭔가 그냥 내려가긴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또 더 많이 해보자. 그래서 랑시사리 쪽 계곡으로 더 들어가서 다른 봉우리도 이제 구경을 많이 하고 이제 하행 트레킹도 그냥 내려오지 말고 또 남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하나 넘어서 내려와 보자. 그래서 여기저기를 보자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등반이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트레킹이 뭔가 되게 또 쉬울 줄 알았는데 트레킹도 생각보다 되게 길이 험했고 날씨도 되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 퍼지면서 막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요 랑시사리 북벽인데 이게 포인트가 제가 포인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원래는 여기 제가 알기로는 등반을 한 기록이 한 명 있는데 등정을 한 기록 요 반자푸를란이 슬로베니아 요 끌로아르로 이렇게 올라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당시에는 요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요 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요 능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계획을 세우긴 했었는데 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벽은 생각보다 되게 아무튼 험했고 저희는 어쨌든 뭐 등반할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경만 이렇게 잘 하고 사진만 잘 찍어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벽 앞에 가서 또 이렇게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하행 카라반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사브르베시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우리가 강진곤 바로 들어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유브라 우리가 등반했던 우르킹캉리 간잘라 피크가 요 지점에 있었고 랑시사리가 요 계곡 안쪽에 있고 이 계곡 안쪽까지도 길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트레킹으로 아마 유명한 것 같고 우리가 내려오는 길은 요 패스를 지나서 요 띵부라는 지역까지 이제 내려오자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2박 3일로 내려오게 됐는데 요 생각보다 요 간잘라 패스 넘어가는 게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고 되게 생각보다 힘들었고 거의 뭐 등반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트레킹 같지 않은 트레킹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또 막 여기 막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아무튼 둘이서 내려오면 또 막 눈 내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소풍같이 마무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약간 내려왔지만 아무튼 막 운막 같은데 찾아가지고 막 불 때우면서 둘이서 막 껴안고 자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은 또 이렇게 행복하게 뭐 이렇게 운해도 보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게 시간이 20분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을 되게 빨리 했는데
간단히 등반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럼 이 등반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2인 그리고 저예산으로 등반을 다녔다고 해서 되게 뭔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선택권이 뭐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등반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상황 시기와 상황에 맞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제 등반대원을 찾기가 어려웠고 했기 때문에 2인이 갔던 것도 있고, 이 아주 적은 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상황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이걸로 되게 창의적으로 등반을 잘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소규모 저예산 요렇게 다녀온 등반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좀 완전하게 고립되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좀 선택의 자유를 좀 추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는 뭐 2인도 소규모, 3인도 소규모일 수 있는데, 또 1인과 2인이 다르듯이 2인과 3인도 되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인이 됐을 때보다 2인으로 등반했을 때 훨씬 더 뭔가 다양한 선택의 자유가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건 지리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이런 방랑을 추구를 했는데, 연속 등반과 계속적인 이동을 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시에 2인의 소규모 등반대가 갖는 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뭔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등반을 하기에는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들만 잘 찾아서 등반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얘기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등반하고 여기 등반을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등반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데 약간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지역에서 이렇게 5,000~6,000 미터급 동계에 연속 등반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약간 저는 여기 등반하면서 뭔가 알프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계곡을 끼고 그 계곡에서 접근 가능한 아주 가까운 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랑탕 지역에 그런 약간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속 등반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적화된 지역에서 우리가 잘 찾아서 등반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히말라야 동계 등반이 생각보다는 뭐 물론 그 때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8,000m급이 아닌 이상에는 또 때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다. 눈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쾌청한 날도 많고 그런 의미가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등반 내용을 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썼던 보고서를 한번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또 그 기억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이 등반 보고 말고도 이제 앞으로 계신 분들도 뭐 다른 등반 보고가 꼭 아니어도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산이나 등반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들이 혹시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좋은 기회에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내려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한 4주 동안, 3주 동안 안 씻고. 수고했습니다. 자, 그렇지.
프레젠테이션 공유하기를 마쳐. 아, 예. 쉐어를 끄면 되나요? 네, 쉐어를 꺼봐요. 밑에 줌 기능에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언뮤트를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지? 저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아무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걸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상하다. 지금 내 말 다 들려요? 네, 들려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일단 그 김진석이가 발표한 게 제 거 저랑 같이 했으니까 저도 그냥 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진석이가 정리를 잘 해줬고 이 그 우리 멀티 등반이기 때문에 멀티피크 등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등반에 대한 열의가 부족했다. 그거 좀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사실 말고 새끼야. 뭐지 그 유브라는 내 생각에 지금도 너무너무 아쉬운 게 그때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생각이 계속 나요. 그걸 저 그냥 올라갈 걸. 하니까 너무 아쉽고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거를 치고 갔을 텐데 왜 거기서 내려가려고 했을까? 몇 명을 붙인 거지. 체력이 좀 떨어졌고 뭐 구름이 날씨가 안 좋았고 했지만은 변명이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그때 너무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이 형 지금 정영이 형 투시켜야 되겠네. 이동 중. 예. 자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고 등반에 대한 열의가 부족했다 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규모 등반이었다는 것 특히 우리가 그때 그 아주 2인 2명이서 베이스 캠프까지 옮겨가면서 등반을 하려고 조그만 텐트에다가 침낭 하나로 덮고 자려고 그거를 여러 가지 고안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실제로 가서 적응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순히 소규모 등반이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또 테스트하고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었다. 그게 또 제가 보면은 장점이었고 또 근데 하지만 안 좋은 점도 김진석 군이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불법적인 면이 있었어요. 우리 그 유부라는 허가서를 내고 등반을 했지만은 그 나약한가라고 불리는 그 산에 대해도 사실 일반적으로 허가서를 내고 등반을 하거든요. 우리가 허가서를 내지 않고 등반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원래 가이드를 고용하는 게 네팔의 법인데 제가 가이드 행사를 했거든요. 무슨 뭐 소남 세르파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잘못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잘못된 그런 선례를 오히려 국내 언론 일부 언론에는 값싸게 등반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결국 상까지 받았어요. 소규모 저예산이라고 저예산이라는 딱지 때문에 그거 우리가 불법이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거기에 최소 2,000불은 더 붙여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잘못이죠 우리가. 그거는 반성을 하고 그걸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어디가 또 올렸어요. 엑셀시오 그에만 올렸을 거예요. 아무튼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 또 재밌는 얘기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시죠. 요 등반에 대해 그러니까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혹시 있으면 하고 그 형이 얘기했던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질의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 하죠. 없을 때까지. 대성하게 각자 녹화는 끝난 건가요? 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녹화는 끝난 건가요? 아니 계속 하고 있어. 다들 녹화를 하니까 말씀 안 하시네요. 근데 다시 가면 잘할 수 있겠지, 다들. 그때보다는 많이 또 성장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야. 진석이가 대답해야지. 그쵸. 근데 뭐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난 등반을 떠올려 보면 똑같은 생각들을 다 하실 것 같고 우리가 뭐 그 정상을 가든 정상을 가지 않든 하고 온 등반은 어떤 모든 의미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한 말씀 하면은 그때 너무
이 김진석이가 앞에 그 두 봉우리 등반을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갔다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산에 올라가 보기 전에는 이게 쉬울 줄 몰랐고 나는 또 일단 그런 등반이 뭐 히말라야 여러 번 갔다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우리 둘이서 아무도 없이 이렇게 간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내가 이렇게 김진석이는 그 고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약간 리드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되게 솔직히 속으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잘 모르는 불안함 이런 거가 등반하고 나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아 다음에 비슷한 다른 산을 가면 훨씬 잘하겠구나. 어느 정도 이런 그런 거는 미지의 불안함은 덜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크게 그 등반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해서 당연히 김진석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처음에 아유, 시끄럽네요. 네. 제가 뮤트 시켰습니다. 저는 그 동계 등반이었잖아요. 그 동계 5, 6천 미터 정도 되는데 온도 그에 대한 그런 체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리 저기 동계 물론 저 뭐 히말라야 8,000m급 동계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주 해 없을 때 추운 기준으로 2, 30도 됐던 것 같은데 그 2, 30도 같은 2, 30도도 이제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등반 때는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막 악천후이 이런 경우 거의 없었고 그래서 물론 추워서 뭐 추위를 느끼긴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새벽에 일어나면 사실 뭐 우리 한국에서도 겨울에 산에 가면 침낭 나오기 힘든데 그냥 그 정도 그냥 체감은 그 정도 나올 때 막 진짜 나가기 싫지만 견디고 나가자 약간 이런 마음 먹는 건 한국의 겨울산에서 비박하고 나가는 약간 이런 때랑 비슷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그 날씨가 우리 그 랑시사리를 보고 그 간잘라 패스를 넘어서 내려올 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폭설이 와가지고 그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막 눈사태 나서 어디 그 산간지방 주민들도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갔다 와서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알은 내용이 이 랑탕 지역 그러니까 안나푸르 네팔의 동부 지역 네팔의 동부 지역의 동계는 12월 한 중순 12월 말 아니면 1월 초까지는 고요하다. 그리고 근데 네팔에 바람이 세게 부는 게 그 이후로 찾아온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 절묘하게 이제 그 날씨가 나빠지게 바로 직전까지 등반을 해가지고 날씨가 나빠지지 않으니까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에 추위는 약간 조금 있었지만은 상당히 수월하게 등반했죠. 그러면 그 기상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받아볼 수 없고 그냥 하늘에 별 보고 등반했던 거네. 저희가 가지고 갔던 거는 무전기랑 위성전화 하나인데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뭐 인터넷 이런 걸 아예 쓰지도 않았고요. 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기상 정보 이런 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무전기나 위성 전화는 이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대기하고 있던 셀프한테 이제 맡겨놓고 다녔고 저희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비상 보통 연락망, 예. 먼저 얘기해. 예. 그 비상 연락책이 베이스 캠프에 셀프 한 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나 보네. 네, 그리고 저희가 무전기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셀프한테 무전기를 하나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궁금한데 네팔에서 드문 그 연장 등반, 연속 등반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한 봉우리 외에 또 그렇게 연속 등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주위에 있는지. 랑탕 지역에요? 지금 랑탕 지역이지. 랑탕 지역에는 제 생각으로는 되게 많았어요. 한
최소한 6,000m급 6, 7개 정도가 그 계곡 기준으로 한 하루 거리로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봉우리들이 많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적지 않게 등반 시도를 했었고요. 80년대 그 랑탕 지역 쪽으로. 그래서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 한국팀에서 등반을 그렇게 시도하지 않은 봉우리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덧붙이면은 우리가 등반한 거는 약간 좀 깊숙이 안 들어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갱진곰파 그 마지막 마을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니까 깊숙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등반이 가능했고, 특히 유브라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 빙하 맞은편에 있어요. 그 6,700짜리인데 그것도 아직 미등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하고 그 랑시사리하고 요 사이에 뾰족한 봉우리 있어요. 그것도 2년 전인가 등반 시도가 있었는데 거의 어깨까지만 올라가고 정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브라는 초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근데 거기보다 하루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모리모토 베이스 캠프라고 그 우리가 그 랑시사리를 올려다 봤던 그 거기 지도에 아까 김씨가 표시하는데, 거기까지만 가도 주변에 뭐 미등봉들이나 이런 봉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물론 이제 그 안으로 거기서 하루 정도 더 들어가면 빙하를 따라서 모렌지를 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랑탕피크라든가 6,800, 7,000짜리 굉장히 그 높은 봉우리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와요. 그 안에 우리 국내에서 등반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아직 등반이 안 된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훨씬 더 익스피디션 수준으로 봉우리가 다 7,000대고 높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엄두를 안 냈죠. 또 질문 있으신 분들 한 마디씩 다 하세요. 들리니? 네, 들리십니까? 네. 아니, 저기, 안쪽으로 하루 정도 더 들어가면 골둠이라고 피크가 있는데, 원래 거기를 가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 창원대 받은 거고, 자료를 받은 거고, 있는데, 일단, 그 안쪽으로 삥 돌아서 시사판마 그 사이로 가면 쭉 있는 것 같아. 거기는 쭉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렇고, 일단 나는 저기 진세계 등반기를 보면서 왜 1인용 텐트를 샀을까? 너는 왜 1인용 텐트를 샀니? 2인용 텐트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1인용 텐트 사가지고 그 피곤하게 그렇게 별 무게 차이도 안 나는데 500g 밖에 차이도 안 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텐트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구입한 건 아니고 조금 코오롱에서 이제 협찬을 받았는데, 코오롱에서 이제 1.5인용 이렇게 텐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둘이서 그냥 이제 정상 공격용으로 쓰자 해서 가지고 갔는데, 좀 둘이서 그냥 바로 누우면 사실 되게 좁고, 그래서 교차해서 누우면은 딱 사이즈였는데 그좀 편하진 않았죠. 1인용이 아니네. 1.5인용이네. 예. 오케이, 언더스탠드. 근데 그 1인용 1.5인용이긴 한데, 그게 이제 1.5인용 텐트 여러분들 다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런 사이즈들, 우리 진석이도 키가 크고 저도 키가 커요. 근데 지그재그로 누우면 딱 맞아요. 근데 지그재그로 누울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 침낭이 하나만 가져갔으니까. 문제는 침낭 텐트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고, 침낭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버텨주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면 침낭 둘이 나오는데 어깨가 나오면 어깨가 시려우니까. 침낭이 늘어나는 침낭이었어요. 그 늘어난 침낭이 몽벨에서 나와요. 그걸 해가지고 밤새도록 어깨 싸움을 했지만은 내가 대부분 이겼지. 아무튼. 잠깐. 미안한데. 예. 난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한 침낭이라는 게 머리를 같이 두고 잤단 말이가? 그렇죠. 그럼 아까 반대쪽으로 하면은 어떻게 바보. 머리를 바꿔자요.
죄송한데 그렇게 잤다고? 난 당연히 다리와 머리가 같이 붙고 머리와 다리가 붙어서 그렇게 자는 줄 알았죠. 당연히. 그러면 한 명이 하나라니까, 숨 막혀서 침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등반을 해보면은 사실 그 좀 따뜻하게 자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나도 그 초창기에 등반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운동복만 입고도 가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음 날이나 이렇게 장시간 등반하게 되면은 그 체력적인 면이나 그 훨씬 더 마이너스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런 무게 때문에 그 침낭을 하나만 가져간 건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 뭐 당시에 저희 판단은 하나 들고 가서 그 안에서 같이 껴안고 자면 음, 크게 차이 없을 것 같다. 음. 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면은 어떻게 각자가 근데 잘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기억에 왜곡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처음엔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침낭 하나에 들어가면은 바로 누우면은 못 눕거든요, 둘이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둘이서 진짜 껴안듯이 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렇게 막 불편해서 밤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가정도 할 수 있잖아. 만약에 그 텐트를 칠 수 없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벽 등반을 하다 보면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뭐 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인지하겠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등반을 했던 건지 아니면 어땠는지. 뭐 당시에는 벽에 매달려서 뭐 잘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잠자리를 찾으면 일단 우선순위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이제 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둘이서 어떻게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매달려서 둘이 떨어져서 자고 이런 것까지 고려는 사실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약간 덧붙이자면은 이 침낭이 괜찮았어요. 약간 불편했는데 적당히 피곤해서 잠이 푹 잠들었고, 이제 이거를 고려한 거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견디는 그런 우리 둘의 성향이. 그리고 둘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둘이 적당히 껴안고 자니까 따뜻한 침낭 하나로 그 안에서 같이 자니까 침낭. 그래서 거의 한 9일인가 9일 밤을 이렇게 같이 침낭 하나로 잤는데, 이제 문제 그 등반 중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건 좋은 선택이었어요. 텐트도 작았고 침낭도 작았고, 그래서 적어졌어요. 이거 확실하고 등반에 아주 도움이 됐고, 하지만 그걸로 인한 일종의 그 부작용은 뭐였냐면은, 등반은 아니고 내려갈 때 제가 셀프한테 그 대동해가지고 차로 보내고요. 우리는 그 카라반 내려왔거든요. 근데 또 등반 그런 준비로 왔어요. 침낭 하나, 텐트 하나. 공간이 엄청 넓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껴안고 자야 되니까, 야 이거 밖에가 넓은데 왜 여기 답답하지, 이런 게.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형이 당시에 그 등반을 가기 전에 안프 등반 갔을 때 얇은 침낭을 갖고 갔다는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뭔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형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뭔가 얇은 침낭을 각자 갖고 가는 그거의 계획은 아마 배제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뭔가 껴안고 자더라도 이렇게 좀 두꺼운 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질문하는 사람이 교정이. 저 궁금한 게 영훈이 형 그 네팔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팔 말이 한국말이랑 되게 비슷해. 그리고 뭐 이런 단어라든가 뭐 이런 어순이, 그리고 난 네팔에 살았으니까 네. 그 네팔 친구, 그때 네팔에서 뭐 호텔에 머문 게 아니고 그 셀파 친구네 집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뭐
네팔마로 대화하는 게 서로 간에 제일 편할 건 나는 뭐 네팔 책 사가 네팔어 책 교본 사가지고 공부도 하고 금방 어렵지가 않더라고. 얼마나 계신 거예요, 네팔에? 내가 25개월 아, 이 랑탕 등반 마치고 이게 이제 끝나는 거여서 2014년 1월 마치고 좀 더 뒷정리 하고서는 3월달인가에 귀국했고 2010 초부터 내가 네팔에 가 있었지. 그 거의 뭐 내가 원정 히말라야 등반을 9번 참석했거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래서 뭐 한국인들하고 많이 같이 있었고 네팔 시골에도 가고 카트만두에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지. 네팔은 그러면 네팔 말은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팔에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국내에서 내가 그때 미국에 있다가 유학을 이제 네팔로 바로 간 거였거든. 근데 뭐 아, 미국이든 네팔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쉽지가 않고 네팔에서 현지인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 셀파들은 셀파만 하고 셀파말은 문자가 따로 없고 그 티베트어의 방언인데 그거는 이제 귀동량으로 계속 들어가지고 수첩에다 적고 해가지고 나중에 셀파말도 하게 됐는데 네팔말이 사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고 그래서 네팔말을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거의 배울 생각을 안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책을 사서 집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네팔에서 공부를 한 달 하니까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다 되더라고. 그렇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팔에 살고 사람들이 다 네팔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아예 안 만나거든. 그러니까 쉽게 되더라고. 요즘에도 러시아 가서 한 달 살고 와. 전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 김진석 군이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셨고 여러분들 다 질문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회 히말라야 펀드 주최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